제 오늘 발표는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고 풀타임 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는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리딩을 하고 있고요. 강호철 박사, 한국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윤설아 선생님, 이 셋이 저희가 이 논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제가 아는 한 북한의 식량 상황, 인도적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특히나 2013년, 2017년 대북 제재가 형식적 제재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강력한 제재로 넘어가기 시작한 그 두 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주민들의 삶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기존의 논의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미 이건 정설처럼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 뭐 제재위원회가 제재 하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북한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대북 제재 아주 터프하고 세지만 인도적 지원 우리 허용하고 있어. 전혀 문제 없어. 우리 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고 충분히 우리는 그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다 만들어 놨어. 괜찮아. 북한 주민들은 괜찮을 거야. 정말?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많은 대북 지원 단체들이 조만간 남북 교류 협력, 대북 지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잠깐만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진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정부 역시도 시민사회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하고 싶었던 것들 여러 사업들 다 하게 해주겠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다시 보수적인 정부가 다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북한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연구하는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평화, 통일, 뭐 대북 지원, 북한 이런 얘기하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요. 최근에 통일부 분들 만났더니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그 내 패대기 되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통일과 민족과 평화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마치 통일부를 적폐로 보고 있는 모 정부가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걸 떠나서 아무도 북한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모릅니다. 모르세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같이 다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봐야겠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대북 북한 연구에서 가장 힘든 게 데이터죠. 저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연구가 대북 제재와 북한 인도적 상황 간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해 보겠다라고 야심차게 들어갔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접근 가능한 자료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얼기설기 끼워 맞추는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조동준 교수님 너무 훌륭하신데 꼭 좋은 연구를 제 그 좀 부족한 연구를 그 영감을 받으셔서 훨씬 더 좋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보니까 통일강원연구원에도 저희가 이제 성영훈 교수님이랑 주로 저랑 많이 일을 하는데 통일강원연구원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북한학과 분도 계시는 정예슬 북한학과 제발 어, 오늘 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서 저보다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문제 제기는 말씀을 이제 드린 것 같아요. 대북 2013년 이전의 제재가 사실은 형식적인 제재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13년과 특히 2017년에 그러니까 5차 핵실험이 끝나고 나서 국제사회가 아주 강한 제재를 한 게 17년 초입니다. 16년 말에 5차 핵실험이 있었고 특히나 2017년부터의 대북 제재는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가 아무리 대북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사인 안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제재에 참여를 합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제재는 안 되고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그리고 북한이 너무 많이 갔다라는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우방국인 두 나라까지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합니다. 그랬는데 과연 국제사회가 유엔 제재위원회가 정말 그 인도적 상황 주민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리 제재는 스마트 생션이야. 스마트한. 스마트 생션이 뭐냐면 표적 제재. 북한의 그 핵개발 관련된 기구들, 인물들, 인사들 중심으로 우리가 맞춤형 생션을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영향받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예. 북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제재가 북한의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뭐 영양도 있을 거고요. 의료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도 있을 거고요. 뭐 교육 시스템의 붕괴도 있을 거고. 근데 저희가 가장 잘 아는 식량 중심으로 식량 안보 중 식량 공급적 측면에서 한번 북한 인도적 상황을 좀 봐보자. 실제로 저희가 인도적 상황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식량입니다. 그래서 식량의 수급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좀 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설을 세 개를 세웠는데요. 2013년 이후에 고강도 대북 제재가 북한 식량 생산에 필요한 투입 요소들의 그 제한을 가져와서 식량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제재가 아무리 그 인도적 활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재라는 정치적 시그널과 그 제재 안에 포함된 금융 제재 또 현물 제재, 현물과 금수 품목 소위 말하면 반입 금지 품목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도적 활동을 하는 유엔 기구 NGO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아서 북한의 상황, 인도적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가설이고, 세 번째 가설은 아까 저희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의 라이프라인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재하면 북한이 우방국인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제재와 상관없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리킹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참여하는 국가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물이 한 방울도 안 새게 타이트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항상 2013년 이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 리킹 현상을 보였죠. 예, 비공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있었는지 저희 잘 모릅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을 합니다. 그 제재에. 그러면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봐야겠다. 제가 자꾸 이제 되게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수락 메시지가 제가 떼서 제가 계속 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도 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볼 거냐,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안 좋은 거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저는 북한 영양 부족 인구수와 유병률, 그러니까 이게 식량이 부족하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는지 관련 데이터, 일인당 일일 영양 공급량, 그리고 이제 식량 생산량은 농촌진흥청, FAO, 북한 농업성, 인도적 지원과 무역, 북한과의 교류, 물적 교류는 OECD, 오차, UN, CTAID, UN 스타트, 그다음에 기타 무역 화폐 자료들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북 제재는 여러분들 처음에 사실은 저는 2017년에 대북 제재 중국과 러시아가 처음 그 제재에 참여한 그때 기점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 전후를 좀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쭉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2013년부터 실제로 제재가 상당히 세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3년 전으로 살짝 저희 가설에서 얘기하는 식량이 제재가 강해지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것이다라는 그 데이터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범위를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좀 봐야겠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저희 연구진들이 13년까지 이제 포함을 했는데 저는 13년을 포함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안 시키고 내가 봐도 13년까지의 제재는 아직도 좀 느슨한 제재인 것 같다. 근데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13년부터
제재, 3차 핵실험 이후의 제재가 실제로 북한의 금융 거래를 금지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북한에 큰 타격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포함합시다 해서 13년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이제 전후에 13년의 이제 제재의 특징은 그전에는 이제 금융 제재가 포함이 안 됐지만 금융 제재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5차 핵실험이 2016년 말에 이루어졌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핵실험, 5차 핵실험 이후에 2017년에 이제 취해진 제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을 하게 되고 벌크 캐시가의 이전이 이제 금지가 되고 북한 노동자들 보시면 해외 노동자들이 이제 그 송금을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제재, 즉 아주 강한 제재였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북한의 상황이 어떠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런 연구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북한만 아니면 저희는 그냥 다 들어가 볼 수 있죠.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주로 이제 개도국으로 많이 출장을 다닙니다. 2주 전에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 밑에 저 밑에 남부에 저도 그런 동네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뭐 시골 마을에 이제 필드웍을 갖고 네팔도 필드웍을 다녔었고요. 지난 8년 동안 네팔에 사업을 했습니다. 우간다, 케냐, 뭐 어디 갔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지난 2년 동안 갔던 나라들의 수인데요. 저희가 그런 나라들의 리서치 퀘션을 잡고 어떤 데이터를 컬렉팅하기 위해서 사실 컬렉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만 문제입니다.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 인도적 상황이 어떤지 가서 보면 되는데 북한은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제재가 터프해진 전후의 좀 상황들을 추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북한의 영양 공급량인데요. 이게 이제 칼로리입니다. 칼로리인데 성인이 필요한 칼로리가 이 정도 2,180 칼로리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북한인데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거죠, 이거 이 정도면. 어,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우와, 괜찮은데? 근데 저희 가설과 조금 비슷하게 2013년부터 삽산이 좀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 좀 안 좋아진다라는 거만은 좀 보이더라고요. 어, 우리 가설은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다행이죠. 근데 연구자로서는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면 우리 가설이 맞았는데 안 맞아서 상 좀 그랬어요. 맞으면은 맞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고생하는 거고 안 맞으면 이제 연구자로서 이 가설을 다시 세워야 되나?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데이터의 신뢰성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 또한. 왜냐하면 보통 제재가 되면 그 시장 장마당의 쌀값이라든지 곡물 가격이 치솟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반대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릴라이블한 게 북한의 이제 장마당에서 북한 정부가 이제 당국이 발표하는 그 쌀 가격인데 제재가 심해진 이후로 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도 정반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냐면 데이터 조작 혹은 데이터 통계에 북한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쪽인데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추측성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여러 이론에서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니까 우리 정부도 그 대북 지원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조금 약간 부정적인 정부도 야, 북한 괜찮잖아. 북한 상황 나쁘지 않던데? 근데 무슨 인도적 지원을 해? 안 해도 돼. 북한 괜찮아. 근데 여기에 이 숫자들에 또 숨어있는 허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처럼 이건 FAO자인데 이제 인도적 상황이 발생한 나라들의 얼마나 주민들이 1인 성인이 얼마나 많은 열량이 필요하냐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북한처럼 위도가 높으면 칼로리가 아까 제가 1180 칼로리가 성인 필요 칼로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균. 근데 북한처럼 위도가 높은 추워서 몸을 웜업해야 되는 근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 높은 고위도의 나라에서는 칼로리 수가 더해집니다. WHO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안 더우니까, 아니, 안 추우니까 사실은 크게 칼로리를 추가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북부에 있는 나라들은 겨울엔 특히 춥죠. 또 하나, 영양 상태가 북한이처럼 경제난이 오래 지속된 나라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현저하게 나빠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칼로리 수를 더 더합니다. 더 높게 잡아요. 그래서 제가 영양학자는 아니지만 예컨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잡으면 북한은 2,300, 400칼로리 이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 제가 꼭 다시 한번 이걸 측정을 해봐야겠다,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주셔가지고. 그래서 보니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지만 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아까 그 표에서 나오는 그 함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2013년, 12년 이때부터 북한의 영양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현재는 어, 언더 언더노리시먼트 그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43%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밀리언인데 1,100만 명이 특히나 이제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3세 이하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3년 에버리지인데 측정하는데 지금 1,100만 명이 지금 영양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너가 가설에서 2013년에 제재가 강해졌고 17년에 강해졌고 그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2010년, 12년도 안 좋은데? 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연구 기간을 좀 늘려봐야 될 것 같아. 북한이 그 영양 상태 데이터를 95년에부터 쭉 좀 늘려. 왜냐하면 95년에 대북 지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한계는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95년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볼까? 그러면 정말 이게 2013년 전으로 더 나빠진 건지 좋은 건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언제부터 나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 2017년에 대북 제재가 상당히 터프해졌는데 그때 늘어나긴 했어요. 안 좋은 상황이. 근데 추세는 계속 안 좋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재의 영향이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양 상태고요. 그러면은 북한의 그 인도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식량 공급량, 생산량 공급량인데 어떻게 변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에 우리가 이제 식량 생산량 데이터는 한국의 이제 농촌진흥청, 그다음 북한의 농업성, FAO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측정 방식이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재밌는 거는 북한 농업성이랑 FAO 자료는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FAO가 추정을 할 때 북한 농업성이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농업성의 데이터와 FAO 데이터는 유사하다. 근데 농진청의 데이터랑은 그러니까 농업성이랑 FAO가 거의 페어라고 한다면, 한 팀이라고 한다면, 농진청 데이터랑은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은 어디서 오느냐?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AO는 북한 농업성이랑 같이 차기 때문에 농업성 데이터랑 비슷하다라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지? 그러니까 측정 방식이 차이죠. 두 번째, 농진청은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그 토지, 농지
그뭐 비탈, 뭐 산비탈에 이제 경작한 그런 땅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작하는 땅이라든지 뭐 뒷마당에서 경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요. 공식적인 그 농지에서 농장에서 생산된 것만 추정을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FAO는 산 비탈에 뭐 이렇게 그 뭐 화전민처럼 이렇게 막 산 비탈을 깎아서 만든 그런 계단식 뭐 토지라든지 장마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의 텃밭이라든지 짜투리 뭐 이런 공간에서 생산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 두 번째는 사실은 식량 생산은 갑자기 한 해 막 확 줄어들고 확 늘어나고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줄어드는 건 가능합니다. 뭐 자연재해라든지 그 경작을 한 게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게 농기구들을 또 작동을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가 비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필수적인 투입 요소들이 급감하게 되면 사실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음,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북한은 국토 면적의 그 경작이 가능한 게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도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리가 빨리 와요. 서리가 빨리 온다라는 거는 농작물 경작하는 그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국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그 북한 인구가 지금 2,600만인가요? 자체적인 생산으로 북한 주민들을 다 먹여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형적 구조, 자연적 구조 때문에, 기후적 구조 때문에 결국은 수입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원조 형태로 부족분을 메꿔내야 사실은 자립이 그 인도적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북한은 최소 400만 톤에서 600만 그러니까 진짜 인도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40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인간이 목숨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칼로리가 17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곡물 그람으로 바꾸고 인구수를 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비축량 그 다음 연도의 식량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또 씨앗으로 남겨놔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뭐 주고 뭐 곡식 술 만드는 곡식 뭐좀 사료용 다 빼고 그걸 다 더해가지고 이제 추정치를 잡는데 최소 필요한 게 400만 톤. 그다음에 정말 최소가 그 기아 상태로 가지 않는 상태. 하지만 북한 주민들 노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을 했을 때 필요한 열량 이렇게 했을 때는 600만 톤까지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보시면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북한은 식량 생산량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는 보이는데 이 19년에 갑자기 뛰어올라요. 갑자기 뛰어오릅니다. 570만 톤으로. 그래서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한 해 동안 420만 톤이었죠? 570만 톤이 되지? 그러니까 150만 톤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촌 경제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정말 이게 어머니 획기적인 그 농업 시스템이나 농법이나 획기적인 농업 투입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발표를 해요. 근데 우리 정부는 우리 농촌진흥청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어느 데이터가 더 신뢰성이 있을까 했을 때, 뭐, 감히,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봤을 땐 농지청 데이터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즉, 그렇다고 했을 때 460만 톤인데, 이 말은, 즉, 북한이 460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최소, 진짜 기아 상태로 가기 바로 전 단계가 한 400만 톤인데, 460만 톤이면 그 말은 즉,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 거고요. 이건 농업성 데이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성 데이터를 저희가 신뢰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확 올라갔는데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의 조금 더 후반부에 클루가 하나 있는데 2018년에 중국이 대규모 비료 지원을 합니다. 중국이 대규모로 비료 지원을 해요. 그러면 18년이면 2017년에 중국이 제재에 동참했는데
2017년에 지원 안 하는 척 하다가 사실 18년에 지원을 해요. 예. 그것 때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나오지만 비료 1톤당 비료가 1톤의 비료가 농업 그 농장에 뿌려지면 논에 뿌려지면 5톤? 5톤인가? 5톤의 증산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농업학자들이 조금 이따 정확한 수치는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일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식량 생산 증감률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수출입액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시간 관계에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 요거 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식량 생산 그 규모의 변동을 좀 보면서 저희가 좀 파악한 거는 15년 전년 대비 식량 생산이 급격히 하락했고 증감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18년에 가장 최악의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강하게 세게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고 17년 초부터 그게 영향을 미쳤다면 아마 18년에 식량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18년에 최악의 식량 생산량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 추정을 해봅니다. 사실은 요거는 저희 이 논문에는 여기에는 지금 간략하게 PPT에는 빠져 있지만 왜 저렇게 하냐면 제재가 들어왔을 때 이 제재로 인해서 에너지, 그다음에 농자재 확보, 비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KDI의 이석 박사님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석 박사님도 제재가 그 농업 투입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연구를 엔타이틀먼트 티어리 해가지고 뭐 엔타이틀먼트 권리 강화 뭐 이런 이론이 있는데 우리말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 항상 그걸. 그래서 엔타이틀먼트 티어리 해가지고 엔타이틀먼트리 급격히 낮아져서 즉 그래서 투입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식량 생산이 감소한다라는 뭐 그런 논리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얘기했듯이 18년에 고강도 대북 제재가 이루어진 17년에 이후에 그 이듬해인 18년에 최악의 생산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 국제사회의 그러니까 국제기구나 NGO들의 대북 지원 규모의 변화입니다. 제재가 이루어지면 일단은 그 나라랑은 뭐 하지 말라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외교적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각 국가가 유엔 기구를 통해서 그 대북 지원을 하라고 돈을 주지도 않고요. 국제 기구들도 사실은 인간인지라 예, 하지 말라는데 굳이 이렇게 막 가서 막 뚫고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인지적 그 한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북 제재는 금융 제재 또 금수 품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보건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보건 관련된 의료기기를 뭐 지원한다. 그렇게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첨단 반도체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인도적 지원 품목을 싣고 가서 분배를 하려면 그런 모든 활동들이 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캐시가 있어야 되는데 금융 제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은행을 송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다발을 막 몇십억씩 뽑아가서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도 2003년부터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 국제기구의 대북 규모는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방국 지원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마지막 가설이 17년 제재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대북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뒤로 우호적 관계에서 식량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17년 이후에는 어땠을까? 쭉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을 좀 해 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처럼 저희 가설은 북한이 중국이랑 러시아가 동참해서 정말 더 안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본이 살짝
그 전에 2013년 이후에 이제 대북 제재가 하다가 오히려 늘어나요. 중국에서 그 북한으로의 지원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들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살짝 감소하다가 대북 제재 전으로 살짝 감소하다가 늘어나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요. 하지만 또 이런 비료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반짝 올라갔다가 또 줄어드는 모습들도 보여서 일관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중에 아까 제가 2019년에 식량이 갑자기 북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2018년에 이런 식의 이제 쭉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17년에 비료가 0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서 고강도 제재 있을 때 중국이 전혀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7만 톤, 15만 톤 하다가 17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죠. 근데 다시 이제 합니다. 다시 리킹이 일어납니다. 18년, 2009년, 19년 다시 대북 지원을 재개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1톤, 5톤이 아니었네요. 예, 1톤당 1톤이네요. 예. 그래서 비료가 이렇게 지원이 되면 1톤의 증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닐까, 뭐,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그 연결고도 좀 약했습니다. 자, 결론은 그러면, 첫 번째 가설은 어떻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냐면, 고강도 대북 제재가 식량 생산에 필요한 투입 요소의 실질적인 감소를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식량 생산의 감소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들이 보이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저희가 쭉 살펴봤을 때 뭐 투입 연료 기계 이런 장비 그다음에 뭐 비닐 방막 뭐 이런 것들 그냥 특히나 이제 농번기 때 그 주로 이제 그 농기계들을 석유가 이제 뭐죠 연료가 어 충분하지 않아서 그 농기계의 작동이 줄어든다거나 또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좀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대북 제재가 강해진다 그러면 일단 협동 농장이나 이 그 농부들이 긴축 제재를 한대요. 이 제재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아껴서 어떤 극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 이 투입 요소를 최소화시켜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전략 때문에 투입 요소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정만 하고 계시죠. 하여튼 가설 1에서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국제기구의 그 대북 지원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인도적 최후의 인도적 보루인 국제기구 NGO 이들의 활동마저도 감소했다. 즉 북한이 인도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원금이 일단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상품 수입, 송금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지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인도적 활동을 면제 허용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레토릭일 뿐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어플라이가 되지 않는 그래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 관련해서 저희 지도 교수 이제 헤이젤 스미스가 작년에 이제 제가 올 8월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뵙고 왔습니다. 영국에 은퇴하셨는데 요즘에 무슨 연구하세요? 그랬더니 나 대북 제재는 실패했다라는 연구를 하고 있대요. 무슨 소리세요? 그랬더니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그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 아주 강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북 제재의 도입 동기가 그거였다면 달성을 못했으면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대북 제재위원회 제재가 가해지면 그 제재가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하게 돼 있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그 조사를 해야 된대요. 조사의 의무가 있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즉,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9월에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한국의 정말 시니어 연구자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실패한 제국 제재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저는 사실 대북 제재나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근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그 인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실패를 인정을 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또 그 원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 미국과 북한, 그러니까 북한과 국제사회 대립, 특히는 이제 국제사회란 미국을 얘기하는데 그 싸움은 성인과 어린 아이의 싸움과 같다. 어린 아이가 잘못한 거 맞지만 그 싸움에서 누가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야 할까? 라고 했을 때 아이일까? 아니라는 거죠. 예. 형이, 성인, 어른이 미국이 좀 더 나은 제스처나 행동이나 행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또한 많이 다가왔습니다. 제재가 분명히 실패한 거 맞는데 성공하지 못했는데 북핵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과감하게 강구를 해야겠죠. 아, 제재가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 대화? 혹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일단 인도적 상황, 북한 경제를 좀 개선한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레짐 시큐리티를 보장해 준 다음에 다른 방법? 왜 우리는 그런 다른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을 것이다. 처음에 중국이 그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찔끔찔끔씩 대북 지원을 비료라든지 경제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지원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근데 그런 것들이 잘했다라고 봐야겠죠? 잘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현상이 제재를 옹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북한이 풀 레벨 그 압박을 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 제재가 효과가 없는 거다라고 하실 수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고강도 제재와 북한 인도적 상황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더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데이터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인도적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좋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들 혹은 북한 인도적 상황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인도적 위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희가 저런 연구 데이터 결론이 나왔던 그 상황이 크게 잘 보이지 않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데이터의 신뢰성에 저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오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의심들 그랬을 때 그렇다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국제사회 기싸움에서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모티베이션들이 작용을 해서 식량 생산량이라든지 북한 뭐 배급량이라든지 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 강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봤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후속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고 질문 또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닫겠습니다.